자, 확인할게요. 3단원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글이 읽기고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글의 종류가 다른데 각각의 다른 글의 주제, 소재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읽고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읽는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제재에 따라서. 균형 있는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읽는 게 좋겠지. 끝. 161페이지. 디지털 시대에 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강조가 되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다라는 것들 얘네들 확인할 거다. 이 페이지에서는 패스. 다음 162페이지. 지금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래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는 뭐 철학, 경제, 인문학, 사회학, 역사학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필요성. 인간은 동물과 다르니까요. 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참된 것인지 자신의 삶이 올바른지 어떤 게 아름다운지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정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정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선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를 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 2번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인문 분야라는 거는 인간의 정신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겠지. 인문 분야에 대한 글 마녀사냥에 관련된 거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두서라고 하는 아저씨의 초상화 자화상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보고 확인하면 되겠고. 3번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방법. 인문 분야의 예술의 글을 읽을 땐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필자의 해석, 통찰, 가치관, 관점에 비중을 두고 읽는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주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필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능동적으로 읽어보아요. 세 번째,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깊이 읽기.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예술론, 작품론 등 무슨 론,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걔네들의 주목을 해보자. 관련 작품을 직접 찾아보면서 여기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나 그림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번 찾아보고 누구 작가다라고 하면은 다른 작품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지. 16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안에 마녀사냥.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요즘에도 많이 듣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땡땡 어디 뭐 지하철 무슨 남 뭐 그다음에 뭐 어디야 고잔동 무슨 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개떼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은 가가지고 그런 거지. 근대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을 통해 현재 우리 내면에도 마녀 사냥식 충동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 이야기를 하는 논설문이다. 설득하는 글이겠네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마녀 사냥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다음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면서 필자의 견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증적, 당연히 설득적일 수밖에 없겠죠. 마녀 사냥에 대한 여러 견해를 논증적으로 검토하고 마녀 사냥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가? 진짠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라고 이에 대한 필자의 역사적인 평가를 설득적으로 제시합니다.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에 대해서 쓰고요. 항상 주제는 중요하니까 밑줄 그어놓고 별표지. 마녀 사냥의 본질과 마녀 사냥의 충동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마녀 사냥하려고 하는 본성이 살아있다. 걔네들을 억제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의 충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특징. 마녀 사냥이 일어난 사건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해서 진짜 일어났었던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왜 몇 명이나 희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기존의 견해를 제시한 후에 이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마녀 사냥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니들은 이렇게 이러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구성, 서론에서는 마녀 사냥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요. 본론에서는 기존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현재에도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성찰하고 있다. 근데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는 여기 본론 부분이 시험 문제 낼 것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는 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 됐을까? 다음 윤두서 아저씨의 자화상 볼 건데요. 와, 딱 봐도 엄청 무섭고 멋있게 생긴 아저씨 있거든요. 한 번쯤 봤었을 거예요. 이 글에서 조선 최고의 초상화인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비평문이다. 비평문이라는 글의 종류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비평문에다가 밑줄. 옛 사진 속 윤두서 자화상을 근거로 현재의 윤두서 자화상이 완성작이라는 기존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어머, 완성작이라는 기존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아저씨는 윤두서의 자화상이 완성작이 아니다. 필자는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면서 감상하는 예술적인 비평을 통해 자화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의 종류 비평문 만나기 쉽지 않죠. 성격은 논증적이고 비평적이다. 윤두서 자화상이 당대 4대부의 윤리의식에 따른 미감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당시의 4대부라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윤두서의 자화상을 완성작으로 본 기존 견해를 논리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제재는 당연히 윤두서의 자화상일 거고요.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감상인데 딱히 요 지문에서는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절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니들 완전 무시하는 거지. 필자는 완성작으로 알려져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가 옛 사진 속의 윤두서 자화상을 근거로 밑줄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작이지만 미완성작이라서 걸작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원 작품을 설명합니다. 세밀한 관찰과 윤두서의 삶을 통해 자화상을 예술적으로 비평합니다. 구성 처음에는 기존의 견해에 의심을 제기하고 미완성작이에요 라고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작품의 예술적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라는 것들 미리 체크할게요. 끝. 윤두서 자화상의 예술성을 조선 초상화의 정신인 극사실주의와 대조기법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기억할게요. 글의 종류 뭐라고? 아까 그 뒤에 건 비평이. 그쵸. 뒤에 건 비평문이고요. 그렇죠.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보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 그 주장의 내용을 찾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언가 파악을 하고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난 네가 한 말을 무조건 다 믿지 않겠어 라고 시작할게요. 서론이죠. 논설문에서의 서론에서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게 라면서 화제를 제시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 라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어떠한 화제를 제시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을게요.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 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대놓고 마녀 사냥에 대해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마녀 사냥 네모. 요게 화제지.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 말 자체가 뭐야? 세상엔 악마가 있어요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지. 악마나 천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니? 근데 저는 믿지 않는데요. 귀신은 어때?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귀신이라고. 귀신이 둥둥 떠다니면서 내 하늘 어쩌고 이런 것보다 그냥 골목길에서 칼 든 강도 만나는 게 훨씬 무서워. 이웃집 아줌마가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당신 믿을 거예요? 절대 믿지 않겠지.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재판소를 설치를 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었다. 언제?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 실제로 있었다. 현재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시간이라고 밑에다 살짝 써놓을게요. 유럽에서 마녀로 판정받고 처벌당한 사람이 1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정도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서론 부분의 내용은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마녀 사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론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논설문이니까 자신이 주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들어줄 겁니다. 주장과 근거가 잘 어울리는지 파악할게요.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뭐 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은 뭐 자연의 힘, 뭐 혹은 나무의 힘, 귀신의 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존재의 힘을 악마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했고, 이것은 유럽 사회에서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유럽 이외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을 악마와 연결시키지 않았다지. 얘네들만 악마와 연결시켰어요.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해서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뒤에 무슨 얘기할 거야? 마녀 집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밤에 집회를 연 건 사실이고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다. 다만 그 내용이 악마 숭배와 거리가 멀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다산 숭배,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마녀 사냥 집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집회에 있었어. 근데 악마 숭배가 아니라 다산 숭배, 농업적인 의식.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여자들을 보고 저것들 마녀다라고 사냥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다시 말해 나중에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역사적 내용이 실제했다라는 이야기다. 너네 밤에 왜 그렇게 모여 있어? 이상한 주문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하면서 오해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 집회는 있었으나 오해받은 거다.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은 집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순전히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 여자들 모이지도 않았고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고 아예 생으로 뒤집어 씌운 거다. 신학자, 종교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이 읽은 종교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차츰 이 부분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 그것으로 무고한 사람을 올감했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마녀 집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면 또 중간에 또 다른 아저씨들 있죠. 뭐 중간에 이 견해가 있다.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이교도의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당국이 받아들여 자신들의 생각의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을 공격한 것이다. 전해오는 이교의 전통이 있었다. 이 부분은 다에 해당되는 거고요. 권력 당국이 이들을 공격했다는 라에 해당되는 거지. 다하고 라달락에 나온 이야기를 합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써요?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세상이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배우게 되면서 마녀는 없어 라고 해서 금방 없어질 겁니다. 이러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이러한 의견 몇 가지,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어느 한순간 마녀 집회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부분 중요하네요.
오랜 시간을 두고 정형화되어 갔다. 실제 마녀라는 게 존재할 리 없었으니까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희생을 강요했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죄인을 만들고 재판관들이 확인하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거다. 이런 거겠죠? 아, 저 스타일 딱 마녀 스타일인데? 라고 해서 잡아서 희생시켜. 희생자들을 모아서 그래 봤더니 걔네들 어떻게 혼자 사네? 정형화시켜. 혼자 사는 여자들을 또 잡아서 죽여. 고양이랑 같이 살아. 혼자 사는 늙은 고양이랑 같이 사는 여자들. 이런 식으로 자꾸 돌고 돌면서 희생자 수가 늘어나고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불에 타 죽고 싶지 않으면 고양이 기르면 안 돼. 아, 나 고양이 너무 길러보고 싶은데 진짜 개냥이 같은 거 하나 길러보고 싶다.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건 내 맘대로 안 되지. 말은 되게 욕 같지만 정말 개 같은 고양이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 글에서의 가의 역할, 가는 뭐예요? 서론이죠. 서론에서는 뭐 합니까? 마녀 사냥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요. 피해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밑줄,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피해 상황 얼마? 10만 명.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마녀 사냥으로 인한 문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1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이나 희생되어서 논의가 필요했다. 유럽에서는 마술 마녀를 뭐와 연결시켰다? 악마와 연결시켰다. 4번 마녀 사냥의 마녀 집회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삭제. 오해할 만한 모임이 있었어. 아닌데 그런 모임 전혀 없어. 완전히 조작된 거야. 아니야. 모임이 있었고 조작한 거야. 이교의 전통을.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필자의 견해 별표.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권력 당국이 마녀의 개념을 조작해서 죄 없는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자꾸 악순환되었다. 라고 확인. 166페이지. 본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고 대답해 줄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 요 정도 밑줄 그어 놓고 위에다가 뭐라고? 문답이라고 써 놓으면 되겠죠.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흔히 중세라고 생각하지만 우와 엄청난데? 근대 초의 현상입니다. 가장 극성을 부렸던 때에는 1590년대, 1930년대, 1960년대에 정점에 올랐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고 생각 없고 자연 무서워요 하느님 막 이러던 시절은 아닌데 소위 이야기하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상식적으로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저렇게 비합리적인 마녀 사냥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쵸? 그 다음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 누가 희생되었는가에 살펴볼게요. 희생자들은 대개 여성, 빈민, 노인으로 악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여겨진 부류, 여성, 빈민, 노인.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 과부 50에서 70대 싸나워 보이는 할머니, 메부리코 할머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싸나운 할머니가 메부리코 할머니. 이제 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 막 이렇게 된 할머니들 있잖아요. 잘 그리고 있나? 이렇게. 그다음에 망토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런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싸납게 이빨도 좀 빠져 있고. 자, 지워봅시다. 흉하니까요. 어우 무서워. 꿈에 나올 것 같아.
마녀 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의 희생자를 보면 우와 70에서 90%가 여성이었어. 왜 그랬을까? 뒤집어 씌우고 죽여도 어떻게 뭐 보복당하거나 뒤에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면 그렇지 않았을까? 70에서 90%란 이야기는 따지면 30에서 10% 정도는 남성이란 얘기네? 그렇지 않을까? 통례대로 마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남성 희생자도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따지면 잘못된 거지만 괜찮아. 그만큼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기도 한다. 왜 여성이 더 크게 희생을 치렀는가 설명하진 않지만 페미니즘 이론에 따르면 마녀 사냥이라는 건 언제 일어났다? 근대 초 가부장제 질서가 굳건해지면서 남성 세계가 여성 세계를 공격한 거다라고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괜찮을까? 근데 진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희생됐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자들과 권력자들보다 힘없는 빈민이 더 많이 희생당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권력자라고 항상 무사했던 건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기 위해선 고문이 동원되는데 고문에 못 이겨 공범의 이름을 부를 때 사회의 최상층의 시민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었다. 나 만약에 내가 마녀로 불려가가지고 저렇게 고문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는 혼자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분 이름 대고 같이 죽을 거야. 실제로 1611년 독일의 엘방엔에서 70세 여인이 고문을 받으면서 사회의 상층 인사까지 공범자로 거론을 했지. 고문이 시작되면 안심할 수가 없어. 겁에 질린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마법에 부렸다고 자수해. 아, 이건 뭐예요? 따지면 거짓 자백이지. 그러니까 고문하지 말고 빨리 죽여주세요야. 이 정도면. 성직자들도 마녀 사냥으로 얽혀 들어갔고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올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자기도 고문에 못 이겨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힘없는 빈민들이 당했지만 권력자들도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야기. 옆부분에서는 뭐 별로 볼 게 있을까? 여기는 밑줄 긋게요. 마녀 사냥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났나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뭐 구체적인 시기까지를 외울 거는 없고. 167페이지. 그렇다면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마녀 사냥에 대해서 내가 해석해 주겠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 미친 거라고 볼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끝날 게 아니야.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미쳐서 그랬지.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왜? 마녀 사냥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쟤 진짜 마녀야 라고까지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 쟤를 처단해야 내가 사회를 지킨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와, 이런 정신 나간 놈이 권력을 가지고 신념이 있으면 진짜 무섭지.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서의 마녀 사냥은 뭐였었다? 합리적인 행위였었다. 그 시절의 마녀 사냥은 합리적인 것이었었다. 왜 합리적인 것이다? 사회를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기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였었고요. 극성을 부린 시점은 이렇고 마녀 사냥, 오늘날에 보면은 미친 짓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합리적인 행위였었다. 왜 합리적인 행위였었다? 사회를 지키는 거니까. 아예 나타난 전개 방식, 물어보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두 글자로 줄이면 뭐? 문, 답.
마녀 사냥의 피해자는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플러스 권력자들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권력자들이 소수기는 했겠지만 당대 관점에서 본 마녀 사냥. 미녀 사냥은 안 되지. 괜찮아. 난 살아남을 거야.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했었다. 밑줄. 당대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였었다. 저런 신념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데 밑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았으면 확실히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해서 평가해야 한다. 먼저 이 부분 체크할게요. 마녀 사냥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 앞부분에서 하지 않았나? 기존 설명들 소개해주고 그거 좀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뭐라고 하는지. 첫 번째, 흉년, 전쟁, 전염병 등과 같이 재난이 심해졌을 때 마녀 사냥이 많이 벌어졌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대. 1590년대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던 때 마녀 사냥이 극성기였고 마녀가 전염병 일으킨다고 고소받은 점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밑줄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마녀 사냥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좀 부족한 이론이다. 다음, 그러면 마녀 사냥은 나쁘지만 공동체에서의 특정한 기능을 했다라는 설명도 있대. 마을에서 같이 지내기는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데 꼭 도와줘야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 사람들은 해 때마다 도와주기도 좀 그렇고 그냥 있자니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해서 그래 쟤를 죽여버리자 라고 마녀로 뒤집어 씌워서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다. 아예 제거한다. 마녀 사냥이 배운 자들의 덤태기 시우기였다라는 설명하고는 부족한 부분. 일반인들의 심리를 고려하고 있고 마녀 사냥이 어떠한 기능을 했다라는 걸 보여준 점에서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이렇게 해서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어야 돼. 그런데 희생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한 짓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대부분 부정되었습니다. 됐나요? 다시 확인. 마녀 사냥은 왜 일어났을까? 재난이 어디가 있냐? 재난이 심해져서 죄책감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 글을 쓴 아저씨 입장에서는 뭔가 다들 조금씩 부족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결론.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보고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 봅시다. 자, 내가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해 역사적으로 평가해 줄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밑줄 본질적으로는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가 왜 일반 민중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선 일반 민중들이 자꾸 머리가 좋아지고 깨어지고 의식이 생기고 우리 잘못한 거 지적하고 대들려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다시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질서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거다. 권력 당국,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했었다. 국가는 종교한테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와 힘을 얻고 어떻게 얘네들이 짝짝꿍 되어서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 함께 해야 한다. 모든 같은 종교를 믿어야 되고
국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근대 국가는 뭘 만들어야 돼? 균질한 영혼이 국가기구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자, 지배를 벗어나려는 자들을 처단해야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지들의 권력이 확고해질 것이다. 이런 거겠죠. 교실에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승질이 나가지고 불러다가 막 혼내고, 물론 때리지는 않겠지만 때리고 그래. 떠든 애들 다 때릴 필요 없어. 한 명만 때리면 돼. 그렇죠. 왜 때렸을까? 우리 때는 그렇게 애들은.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녀사냥의 역할 뭐다? 균질한 영혼이 국가기구에 복종하게 만든다. 마녀사냥의 역할. 지금 현대사회에는 마녀사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때요. 인간의 지성이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될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을 거고, 비참한 탄압, 야만적인 전쟁은 사라졌을 것이다.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죠. 마녀 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의 광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그럼 이거겠네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할수록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걸까? 이 아저씨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녀 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밑줄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히틀러한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한테는 공산주의자들이었었지. 그러니까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은 뭘 빗댄 거? 현대의 뭐야? 현대의 마녀지. 때로는 권력이 그런 위험을 조작해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의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조작이 쉽게 받아들여져.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네 마음속에 마녀사냥의 충동이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가 희생자가 되어도 안 되겠지만 희생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도 안 돼. 이런 거지. 남들이 다 돌 던질 때 같이 돌 던지면 안 돼. 생각 없이. 마녀 사냥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었대요. 재난 때문에 그렇지. 공동체 내에서의 특정한 기능, 요거는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쓸까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 아니야. 희생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도 그랬지.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완전 알부자야. 집에 막 금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마녀다 라고 해놓고 주도한 놈들이 그 돈 나눠 갖겠지. 나쁜 놈들. 마녀 사냥에 대한 필자의 평가 별표. 결국엔 이게 주제니까요. 주제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마녀 사냥은 결과적으로 근대 국가가 국가기구에 봉속하는 균질된 영혼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럼 오늘날에는 마녀 사냥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떻게? 권력자들이 위험 세력을 조작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아저씨는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무엇을? 우리 내면에 마녀 사냥의 충동이 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막 누가 이렇게 제가 크게 당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일단은 잠시 보류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상님들도 옛날부터 어떻게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돼. 괜찮아, 당신 말은 내가 그냥 무조건 들어줄게.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기 밑줄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마녀 사냥, 가난한 첫 차진홍의 부인, 과부, 힘없는 사람들, 대충 어느 정도 10만 명 정도. 당대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왜?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그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거였으니까. 히틀러 유대인 학살,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학살, 마녀사냥 등의 공통점은 뭐예요?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권력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밑에 권력자들이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것들. 괜찮나요? 오늘날 주위에서의 일어나는 마녀 사냥을 떠올리면서 마녀 사냥에 대한 올바른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은 심심찮게 행해지고 있다. 마녀라는 이름은 된장남, 된장녀, 길거리에 보면 김여사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마녀 사냥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인격살인이 대표적인데 인터넷과 같은 여론 매체의 발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론 매체의 의견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해야 한다. 나는 저기에다 이 된장이라는 말을 써준 게 굉장히 기분 나빠. 내가 먹는 음식이니까.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을 갖다 붙여주지. 그러면 또 그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겠지? 걸어온 역사, 나아갈 역사. 역사 공부의 의미를 과거에 배우고 과거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으로 간직해서는 곤란하다. 왜? 역사 공부의 목적은 뭐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끝? 아니야.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즉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한다.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역사 그 자체를 배우기보단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일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을 터득하는 것이다. 역사 공부다. 1500년대, 1600년대 초에 나타난 마녀사냥 왜 배워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형태만 바뀌어서 되풀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괜찮나요? 마녀사냥과 같은 역사적 사건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72쪽. 박열이 이거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이재훈 나왔던 영화? 알겠습니다. 박열에 관한 글의 일부입니다. 관동 대지진 상태. 관동 대지진 왜 일어났어? 지각 변동 때문에 일어났겠죠. 근데 그래 읽어봅시다. 하여튼 진짜 내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어. 외놈들하고는. 물론 선량한 일본인들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본인들과 외놈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류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놈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왜구들이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의 껍데기를 둘러쓰고. 1923년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도쿄가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
일본 내각과 군부는 쌀폭등과 같이 밀란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출동시켰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어. 완전 무장한 상태의 군대와 경찰은 이 사태를 사회주의자와 조선인들에 대한 대대적 학살의 기회로 악용을 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일반인 민간적이 일본인 민가에 들어가서 약탈을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지. 고의적인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자경단과 민중들조차 광란의 대학살에 참여한 나머지 자 요게 포인트네요. 뭐라고 어디가 있냐. 일본 내각과 군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자경단과 민중들이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오스기 사카이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과 6천 명의 조선인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6천 명은 검속되기에 이르렀다. 박열과 그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불령사 회원들 역시 9월 3일 보호검속이라는 명목으로 검속이 되었다. 일본 경찰은 이어 일정한 거주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라는 명분으로 한 달간 구류에 처하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너 노숙자니까 한 달 동안 잡아놓는 거지. 불령사 회원들을 비밀결사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버렸다. 이러한 조치는 박열과 불령사를 오랫동안 감시해온 경찰의 사전계획에 취해진 것이다. 결국에 뭐 하는 거야? 지진을 이유로 핑계로 사건을 조작해서 평소에 꼴보기 싫었던 박열을 해치우겠다는 거지. 경찰의 취조 도중 박열의 폭탄 구입 계획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검찰은 불령사 사건을 일왕 암살을 위한 조직 사건, 대역 사건으로 키웠어. 이듬해 1월 27일 박열 부부의 폭발물 유입 계획, 불령사 조직을 연결시켜서 대지진을 틈탄 조선인 비밀결사의 폭동 계획으로 보도를 하고 요 말을 꼭 집어넣었겠지.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괜찮나요? 일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 야, 상식적으로 조선인들이 그랬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인 학살하고 괴롭히는 거 냅둬. 그만해. 아니, 우리 일왕한테 폭탄 던지려고 했던 애들인데 그럴만 했는데? 라고 뒤집어씌워.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173페이지 빈칸 채우는 거 숙제겠죠. 다음 윤두서의 자화상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